이제 그 소의 이익이란 주제가 744쪽에 있죠. 이게 이제 출제할 때 협의라는 게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 그렇게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에 권리 보호의 필요성 요거 밑줄치자. 소의 이익을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었으면 옆에 재판을 해서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효용 내지 실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을 할 실익이 있어야 재판을 해준다 이거지. 응? 열심히 뭐 심사해서 판결을 내려본들 그 판결로서 구제되는 이익이 없다면 굳이 재판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 하는 시각이지.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 그 행정소송법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 첫째, 그때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예를 들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 응? 근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렸는데 3개월이 다 지났어. 영업정지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영업정지 취소해달라? 취소 판결 내려줘봐야 3개월 영업 못한 거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럴 때는 이제 의미가 없죠. 원칙적으로 재판할 만한. 그래서 뭐 기간이 경과된다든지 집행이 다 끝났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이 되고 난 뒤에도 예외적으로 그걸 취소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재기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그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나고 영업정지 처분 효력 다 소멸되고 했지만 그걸 취소 판결을 내려주면 뭔가 그래도 구제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이익이 남아있다면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재기가 허용돼.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앞에서 공부한 소재기할 수 있는 자격 얘기하는 원고적격 이걸 뜻한다기보다도 뭘 의미한다고 본다? 소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두째 줄에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이 아니라 재판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 소의 이익을 뜻하는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동설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이미 아는 거. 소의 이익이 존재해야만, 소의 이익이 있어야만 뭘 해준다? 재판하죠? 소의 이익도 뭐다? 소의 이익도 소송 요건 중에 하나다.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 소송 요건이면 논리 다 똑같아. 그치? 어떤 재판 단계에서는 다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 3심이든 그리고 소송 요건이 구비되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이 있든 없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정할 사항이다. 그 얘기야. 소송 요건 얘기는.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의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응?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뭐 판결을 내려준들 그 판결로서 원상 회복될 게 없다면 그러면 원칙이 소의 이익 없다. 응? 그러나 두 번째 줄 끝에 무슨 단어? 그래도 원상 회복은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익이 남아 있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째 줄. 판결 내려줌으로써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재판을 계속할 필요성,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응?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 판결로 시험은 다 판례로네. 소의 이익에 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라 판례들을 조금 공부해보자. 그래서 1번 판례 알아보기 특별한 건 없는데 앞부분 뭐야? 저 첫 줄 끝에 취소 소송은 어떤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발생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 회복시켜서 그 처분으로 침해받은 권리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취소 소송이라는 건 이런 목적의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비록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해주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소액이 없다. 응? 원칙이다. 그러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해도 뭐야?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 이거야. 그러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 행정 통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국민의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이거 최근 판례를 내가 앞에다 위치시켰어. 2019년 판례죠?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원래 하던 얘기 뭐 있었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은 없다. 하지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도 뭐야? 이게 중요한 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응? 하나만 하자. 동일한 사유로 이거 위법한 조치다라고 판결로 확인해 놓으면 행정기관이 더 이상 똑같은 위법인 조치를 안 할 텐데 이걸 소외이익이 없다 그래서 판결을 안 해놓으면 위법인지 아닌지가 판결로서 확정이 안 되니까 행정기관은 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위법 조치를 하게 될 반복할 위험성이 이럴 때는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취소 판결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외이익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외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로 뭐가 있냐면 2번으로 내려가. 2번으로. 자, 2번으로 내려가면 무슨 단어가 나왔지? 두째 줄에 핵심 단어가 있어. 위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공사가 다 완료돼 버렸대. 그러면 야, 그럼 누가 소송을 했을까? 위법하게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한 사람이 소송했을 리는 없고 아마 옆에 사는 사람이 소송을 냈나 봐. 자기 옆에 건물이 이제 원래 건축 허가가 이거 내주면 안 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건데 건축허가를 내준 거야. 그 자체가 위법이었어. 그런데 소송을 낸 옆집 사람이 너무 늦게 소송을 냈어. 이 문제에서. 왜냐면 행정인이 위법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걸 알았다면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에 그때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고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배웠던 것 같이 법원에다가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해서 받아놓으면 건축 못하게 되잖아.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건축허가 위법이었다. 취소되라. 그럼 법원이 만약에 재판했어. 그 건축허가는 위법 위험으로 취소한다. 그럼 뭐만 없어진 거야? 허가 내준 것만 없어진 거야. 근데 뭐는 남아있어? 위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응? 그것도 별개로 뭐야? 조기를 상대로.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법원도로 이거 철거하라고 판결 내려달라고.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인 취소송을 통해서는 위법하게 내준 건축허가 없던 일로 한다. 이것만 받아내는 것 뿐이지 건물 자체가 위법하게 준 건물 자체가 남아있는 거는 그 취소 판결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완공된다면은 위법하게 내줬던 건축허가 취소해달라는 하는 소송으로는 소송한 자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취소는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번 보면 여러분 기억할 단어. 공사가 완료됐지? 위법한 건축허가 있었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면 그거 쭉 읽어보면 그치? 이제 취소 판결 그러니까 이격거리란 말도 나오지 거기? 이격거리가 뭐야?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 거야. 법으로 아마 한 2m 정도 될 거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띄어서 건축해야 되거든. 근데 원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그 법이 정한 띄어야 될 거리를 띄지 않고 건축하겠다고 설계해서 냈는데 행정기관이 그냥 허가를 내줘버린 거야. 그럼 위법한 건축허가가 되는데 건물이 이미 다 지어졌어. 옆집 사람은 내 건물하고 이게 너무 붙었는데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늦었다는 얘기지. 그치? 읽어보면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은 이제 없는 사례였지? 소유이익이 없다. 그럼 소유이익이 없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더 이상 재판 안 하면 각하. 그지? 근데 반면에 3번은 어떤 사건인가 봐봐. 3번은. 응? 3번은 공무원한테 파면 처분 내렸대, 징계로. 파면 처분이 있고, 뭐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사람은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또 파면 처분이 내려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파면 처분 받은 A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나 봐. 행정소송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야. 아직 판결 안 나왔어. 파면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재판 진행 중. 그런데 이 A 공무원이 뇌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또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응? 별개의 재판하냐? 뇌물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형사소송에서는 뭐라고 판결 나왔대?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이 진행됐고 끝에 보면 뭐라 나왔대? 유죄 판결 나왔대. 금고 이상 형 선고받았대. 뭐 징역형, 뇌물 받은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뇌물죄로 징역형 선고. 그래 유죄 판결 받았고, 이게 이제 공무원법에 보면 뭐 금고 이상의 유죄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 자동 상실되게 당연 퇴직 사유로 돼 있단 말이야. 응? 퇴직이 아니라 여기 그쵸? 당연 퇴직돼서 공무원 신분임은 상실이야. 그래가지고 형사소송에서 유죄. 자 보면 유죄 판결 받았어. 판결이 확정 나서 이 공무원은 이제 이때부터 공무원직 상실됐어요. 당연 퇴직된 거야. 응?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때부터 공무원직은 이미 상실됐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이미 상실됐는데, 그러면 소송 제기해서 파면 처분은 이때 있었고, 취소를 제기해서 파면 처분이 위법이었다. 만약에 판결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파면 처분, 여기 와서 파면 처분은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결 내려준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 신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자, 이미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나서 이때부터 공무원 신분은 이미 상실됐어요. 이 파면시킨 조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뇌물죄를 범한 거는 맞는데 파면은 너무 중한 징계다. 응? 아니면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한 사안이었는데 파면까지 시킨 건 위법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면 처분 취소한다 판결 내리면 이때부터 공무원 신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파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파면 처분이 없었던 일이 되면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 계속 유지될까? 아니지. 언제까지? 여기까지. 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공무원직 상실된 요 시점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됐다고 인정은 되는 거예요. 요 이후부터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 인정 안 되는 거지. 응? 그렇다면 자, 유죄 판결 나서 공무원 신분을 이때부터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파면 처분 내려진 거 위법이었다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파면 처분은 없었던 일이 되니까 요때부터 퇴직될 때까지, 응? 형사재판 유죄, 요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거고, 요 동안에 일했을 것이고 월급 못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자, 정리하면 두 가지야. 설령 파면 처분은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의해서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됐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원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원상 회복은 안 돼. 하지만 뭐는 있어? 부수적인 이익이 있어. 이거 파면 처분 위헌다고 취소받으면 뭐를 받을 수 있어? 요 공무원직 상실되기 전까지 파면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공무원 신분 상실되기 전까지 요 사이에 못 받았던 월급 등을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은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자 3번 읽어보면 결국은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결국 3번의 의미는 행정 취소해달라는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줘도 공무원 신분 원상 회복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파면 처분이 없었던 일이 되고, 그리고 여기 공무원 신분 상실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못 받았던 월급이나 뭐 퇴직금 같은 이런 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 응? 이해됐어요? 대표적인 사례야.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주면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어서 응? 소송을 허용된 사례. 자, 4번도 비슷합니다. 자, 4번도 보면은 4번은 뭐 원상 회복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5번을 좀 주셔야 되겠네. 5번. 5번에 이제 넷째 끝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시켰나 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다 완공된 후에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이 있다고 봐야 된대. 응? 왜 그러냐면 첫째 주고 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했더라도 행정기관이 애초에 내주던 건축허가를 취소시켜보는 건물은 이제 뭐야? 불법 건물로 남아있게 되고 철거 대상이 되고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대상이 되고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받은 건축허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건축허가를 취소했느냐 하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는 얘기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7번도 찍었다. 7번. 응? 자, 7번을 보면 교도소의 수용자의 영치품이라 그래. 영치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가 우리 뭐 그 소지품 말하는 거지, 소지품. 응? 근데 그게 이제 보관이 돼 있는 거야, 교도소에. 응? 근데 이 교도소에 갇힌 수용자가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랄까 뭐 티가 있어. 연티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거를 읽게 해달라고 요구했나 봐. 읽어보면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교도소한테 신청했거든. 근데 교도소장이 안 돼, 불허 처분했대. 응? 그래서 이 수용자가 그 사용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근데 소송 도중에 어떻게 됐대? 그 있던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 조치가 있었대. 응?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응? 마지막 줄에 영치품 사용 신청 불허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남아 있다. 응? 그래서 그 중간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것도 시험에 이제 쓰였고. 그 다음에 8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온 거죠. 건너뛰자. 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판례로 바로 가봐. 또 처분 제목은 처분 후에 사정 변경의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 1번 판례 알아보기 1번을 보면 어떤 남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나 봐. 응? 신청을 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지. 응? 근데 이 사람 가정을 해볼 때 이 사람은 자기는 뭐 면제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현역은 아니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거야. 경무청장에서. 응? 그러니까 자기는 면제인데 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느냐? 해가지고 그걸 없애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근데 거부됐대. 그죠? 거부된 후에 이 사람은 일단 어떻게 했어? 공익근무원으로 근무를 했어. 그래서 근무기간 다 마쳤대.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그거 빼달라, 해제시켜달라고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니까 소송을 계속했어. 소송하는 중에 근무를 해서 근무기간 다 마쳤대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서
이제 다 근무기간 마쳤다고 소집 해제 처분을 받았대 이미. 응? 그러면 상황이 웃기잖아. 소송하는 중에 이미 근무기간 다 채웠어. 그러면 그 소집 해제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거 취소 판결 받는다 해도 근무기간 자체가 어떻게 돼? 다 충족이 됐으니까 그 근무기간 근무한 거 자체가 취소 판결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응? 남는 건 위법한 거부로 인해 자기 억울하게 뭐 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아야지. 그게 남지. 이거 내가 소집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거 거부한 거 취소해라. 취소한다 그래서 근무했던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단지 그냥 거부했던 조치가 없어지는 결과만 될 뿐이지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는 억울하게 공익근무로 근무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지. 그지? 위법을 이유로. 네. 그래서 소액이 없다고 한 거고. 그지? 자, 2번 판례는 그냥 1번은 알고 체크하고 2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 이 사람은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도 청구해놓고 또 법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도 제기해놨어. 둘 다 제기해도 돼. 근데 먼저 뭐가 나왔어? 행정심판에서 먼저 취소 판정이 내려졌대. 그럼 뭐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 취소돼서 원래 처분은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그치? 재판에서 또다시 취소 판결 내릴 필요는 없어졌잖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4번을 보도록 합니다. 4번 판례를 보면 무슨 소송이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야.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자, A가 허가를 신청했어. 그런데 행정기관이 대답을 안 해. 아무런 응답을 안 해. 그래서 무슨 소송했어?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부작위 위법임을 확인해. 소송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행정청이 원래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거부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소송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행정청이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응답 안 하고 있던 부작위는 없어졌어요. 거부하는 조치를 내려버렸으니까. 그지? 따라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 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소멸되고 있어.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4번에 소송 제기하기 전이나 후를 통해 판결 내릴 때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버렸다든지, 응? 또는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뭐라도 응답을 해버리면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부작위라는 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작위가 위법인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져요. 응?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가 원한 거하고 또 다르게 거부 처분을 내려버렸으니까 소송을 바꿔야 돼.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다시 싸워야 되겠지. 그지? 네. 부작이라는 건 없어졌어. 그지? 그런 말이 되죠. 5번도 알아둬야 되겠네. 5번은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대방에 대한 소득 처분을 경정하면서, 경정이란 건 이제 막 고치는 거지. 응? 그래서 또 한편 증액해서 더 올려서 다시 부과했다가 이거 또 잘못됐네, 다시 감액을 했거나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둘째 줄에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 이게 핵심이야. 그럼 맨 처음에 부과했던 거가 있었고, 맨 처음에 얼마 부과했다가 또 늘려서 부과했다가 줄여서 부과했다가 몇 차례 한 뒤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원래 것보다 감소가 됐대요. 그럼 어떤 논리를 풀까? 원래 것보다 부과된 액수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익이 됐어. 그러니까 이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응? 이렇게 결론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정하면서 증액감액을 동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소득 금액, 처분 금액이 감소된 경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처분이 나간 거야. 응?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야. 응? 네, 그런 논리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사례 있어. 오른쪽에 판례 보니까 네. 자, 두째 줄. 어떤 사람, 어떤 남자 현역병 입영 처분 받았다? 그지? 현역병 입영 처분 받은 자가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라 소송하던 중 어떻게 했어요? 자진 입대를 해버렸어요. 응? 그지? 현역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 사병으로 현역병 진급 처분받는데 소송하던 중에 A씨 그리고 저 해병대로 그냥 자원 입대를 했나 봐. 그러면 현역병으로 이미 입영을 했기 때문에 앞선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응?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자진 입대. 응? 자진 입대한 경우 이때는 앞서의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사라졌다.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장 읽어봐. 그러면 아까 법조문 읽었던 거 다시 나오지? 응? 뭐 영업정지 처분 등이 기간이 다 지났다든지 집행이 다 끝났다든지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송할 이익이 없는데 다만 그래도 나중에 그거 취소 판결 내려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을 인정한다. 아까 읽었잖아. 그런데 여기 셋째 줄부터 중요하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제 제재적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된 후일지라도 법률이나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의해서 가중된 제재처분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외이익이 있다고 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가중된 제재처분. 가중된 제재처분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났더라도 소외이익이 있다. 그지? 요 부분인데 이건 하나만 예를 들면 쉽게 알아. 이제 법이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이 국민이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응? 그러니까 뭔가 1회 위반, 첫 번째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응?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2회 위반하면 뭐야? 3개월 영업정지. 응? 한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정지. 내리도록 해놓고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이런 식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응?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자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업자가 1회 위반한 경우는 1개월 영업 정지 1년 안에 2번 위반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에는 6개월 1년 안에 세 번째 위반하면 허가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정해놨어.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어떤 사람이 1회 위반했다고 1개월 정지를 받았어요. 응? 1개월 정지 처분. 자,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영업정지 기간 한 달이 지났어요. 응? 이미 한 달 경과. 영업정지 1개월 한 달이 이미 경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나버리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건 소외이익이 없어. 취소한다고 영업정지가 영업 못한 한 달이 취소 판결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없잖아. 영업정지 처분만 없었던 일로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영업 못하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취소가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만 남는 거야, 원칙이. 위법한 영업정지로 내가 한 달 실제 영업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다. 손해배상 청구만 남는다니까. 그치? 그런데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한 달이 지났지만, 한 달이 경과했지만,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이 뒤에 다시 위반했어. 다시 위반하면 이때는 몇 회 위반으로 간주되지? 두 번째 2회차 위반으로 돼서 6개월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이 지났지만 영업정지 기간 끝났지만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으면 어떻게 돼? 영업정지 처분 없었던 일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도 위반한 일이 없었던 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위반하면 1회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달 영업정지를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 이걸 취소 안 시켜, 취소 판결, 그러니까 취소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한 번 위반이 있던 거로 되고, 그 다음에 위반하면 2회 위반이 돼버린단 말이야. 응? 이렇게 될 우려.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리고 다음에 다시 위반하면 법에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는 설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거를 취소받아가지고 없애, 기록에서. 그래야 필요가 있지. 그래야 다음번에 위반할 때 더 무거운 제재를 안 받잖아. 이렇게 될 때는, 즉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가중된 제재를 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는, 앞서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거 취소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응? 이럴 때는 영업정지 기간 지났더라도 소송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가중된 제재,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중된 제재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응? 위반 횟수가 이제 늘어날수록,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 끝났더라도 소액이 있다는 거야. 응? 그 밑에 판례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문제 연습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응? 이해는 했어요? 지금 설명한 거? 응? 응, 됐어. 그런데 4번 판례 가면은 어떻게 됐지?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며.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1년 이내라고 쓴 이유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법은 1년 안에 이렇게 1회, 1회, 3회까지 위반하면 이렇게 점점점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고 이제 끝났는데, 한 달 다 지났는데, 그 위에는 위반이 없었어요. 위반 없이 1년이 다 지났어요. 1년 경과. 그럼 어떻게 돼?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때 위반하면 몇 번째 위반으로 간주해? 1회 다시. 그러니까 이건 앞선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고려하지 않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취소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응? 그 다음 1년 지난 이로부터 1년 뒤에는 위반해도 2회 위반으로 돼서도 무거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게 된다. 응? 그래서 4번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이 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더 이상의 위반이 없어서 없이, 법이 정한 1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위반하면 처음 위반이 되는 거지, 뭐 2회째 위반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법이 정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영업정지가 끝난 거, 이거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게 된다. 응? 그러니까 둘로 대비해야지.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다면 이미 끝나버린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다시 위에 문장으로 가면, 그 동그라미 4번에서 이렇게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법률에서 정해놨건, 국민에게 효력 미치는 법규명령에서 정해놨건, 또는 국민하고 사회에 직접 효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서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해놨건,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 응? 그래서 내가 4번 문장의 넷째 줄에 행정규칙 해놓고 가로치고 못 써놨어.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해놨지? 응? 그러니까 부령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배웠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은 대법원이 행정규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가중된 제재를 하는 기준을 정해놨어도 상관없다. 응? 다 국민에게 불이익되는 건 똑같다고 보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다 또 모아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꼭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봐봐. 748쪽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응? 자, 무효 등 확인 소송도 법률상 무효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네. 거기 밑에 뭐 이렇게 이제 말이 있고 학설과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를 공부하세요. 네? 판례 기억번, 과거 대법원, 과거 얘기야. 응? 지금은 아니라 그냥 읽고 지나가자. 과거에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이행소송과 같은 구체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해이익을 부정하고 다른 구제수단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하는 보충성을 요구했었다 이거야. 응? 그러면 기억을 내가 설명해 볼게. 기억을 설명하면 이런 거야. 자, A라는 사람이 세금 부과를 받았어. 과세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과세 처분 받고 이미 납부를 다 했어. 납부를 한 상태에서 자, 이 사람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지? 응? 바로 이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뭐야? 그러니까 무효인 세금 부과라서 내가 세금을 낼 의무가 애초 없었고 안 내도 되는 건데 납부를 했다. 그러면 국가는 부당한 이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이 받은 세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라. 그리고 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낸 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송하는 거 있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다. 그래서 나는 안 내도 되는 건데 납부가 됐고 국가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받아갖고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이다. 반환해달라. 이거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제기. 응? 그러면 한 번의 소송에서 뭘 다 받지? 민사재판에서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 심사해요. 민사법원이. 심사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은 세금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히 있어서 무효일 때는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서 누구든지 무효다. 효력 부정할 수 있잖아. 그래 민사법원이 심사하더니 이건 무효인 세금부과 처분이네. 효력 없는 세금부과였어.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받았다. 국가가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했잖아. 이거 한 번의 소송으로 세금부과가 무효였다는 것도 인정받고 낸 세금까지 다 돌려받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런 한 번에 이제 낸 세금까지 돌려받는 방법까지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세금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세금부과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이거 그냥 세금부과 처분 무효다라고 판결만 내려주는 거야. 응? 이거 뭐하러 하냐?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 세금부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한 번에 이 재판에서 법원 판사가 세금부가 무효였다. 받은 세금 돌려주라. 한 번에 다 받잖냐. 그럼 이런 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절차가 있는 이상 괜히 세금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 이거 제기 별로 실익이 없는 거다. 응? 이게 과거의 태도였어. 응? 더 좋은 이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이 방법을 써야지. 응? 이거는 안 된다. 응? 이랬는데 지금 바꿨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와 상관없이 세금부과 처분 무효 확인받고 싶으면 제기하래요. 오늘은 다 온라인 판례체도 바꿔서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는 이게 안 된다 했는데 현재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하래요. 응? 이렇게 바뀐 거야.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니은번을 보면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도에
판례를 변경하여 자 쭉 읽어보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을 구할 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되고, 이와 별도로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다. 요거 밑줄. 그 말 뜻을 좀 이해해요. 보충성이란 게 뭐야?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이게 이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걸 허용한다. 그러니까 보충적인 소송으로만 보는 거야.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 한해서만. 응?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라.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그런 때는 허용 안 한다. 이게 이제 보충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과거 기업법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다른 구제 절차가 있다면 굳이 이거는 이걸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소송. 이게 과거의 태도였는데 지금은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데요. 응? 자, 일단 중요해.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 넷째 줄에 다른 직접적인 구제, 다른 말하면 의미가 다른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줄이 핵심이에요. 자, 보충성 요구되는 거 아니래요. 따라서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응? 다른 구제 수단이 있더라도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 허용한다.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해서 거기도 여기다가 뭐만 바꾼 거야? 과세 처분 자리에다가 그 밑에 사건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아니야? 응? 하여튼 뭐 하수도 공사를 하게 만든 원인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수도 공사하고 돈 납부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어쨌든 돈 납부가 됐어. 부가 처분받고 납부를 했어. 그러면 거기 문장이 뭐야? 이거 그 하수도 원자 부담금 부가 처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내가 낸 돈 돌려달라 반환 청구하는 소송 있거나 말거나, 응? 그와 상관없이 부담금 부가처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그 얘기잖아.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이제 니은번에 무효 확인 소송, 옛날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는 소송으로 파악을 해왔는데 이제 판례 바꿔서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례 변경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 보충성 요구되는 거 아니라고 본다. 응? 뭐말 뜻? 응? 말이 어렵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맨 아래 좀 굵은 글씨로 소외이익이 인정된 사례 모음이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보자. 1번을 보니까 1번도 꽤 잘 나온다. 자,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가, 퇴학 처분이니까 당연히 강제적인 퇴학을 당한 자지, 그지? 근데 얘가 뭘 했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 응?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인정받은 거잖아, 그지? 근데 뒤늦게 이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뒤에 뭘 요구했대? 응? 자기 퇴학시킨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대. 응?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뭐라 그럴까? 아니, 얘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인정되는 검정고시 합격했으니까 굳이 퇴학 처분 취소받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 똑같이 인정됐다. 그리고 대학 수능시험 볼 자격 똑같이 부여됐으니까 굳이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응?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제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고졸 검정고시 이 졸업자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규 졸업자로서는 그 고등학교 동문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인정이 되는데 고졸 검정고시는 이제 그 학교 뭐 동문 뭐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똑같이 볼 수는 없다. 단지 고등학교 정규 졸업자가 대학 수능 자격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동문회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있으니까
단지 고졸 검정고시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퇴학 처분 취소받고 뭐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소위 인정한 사례로 보면 되는 거야. 1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서울대학교 입학 신청을 했다가 불합격 처분 받았나 봐. 그래서 불합격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됐어? 그 해 입학 시기 3월달 지난 거야. 응? 소송을 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자가 저 보면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불합격 처분 나오니까 응?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근데 소송 중에 해당 연도 입학 시기 3월이 지났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올해 입학연도 지나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의미가 없다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꼭 올해 입학 안 해도 된다. 내년에 입학해도 된다. 응? 입학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퇴학 처분 취소해달라고 취소받으면 나는 다음 연도 3월에 입학하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내가 1년 늦게 학교를 입학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라 해서 또 별도로 그건 1년치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에서 이기면 다음 연도 입학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입학 연도가 입학 시기가 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당해 연도의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일단 그 불합격 처분 위법이다 해서 합격자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 입학하면 되고 1년 동안 늦춰진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될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소액이 있다고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가중 이런 말이 나오면 가중된 제재 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영업정지가 지났더라도 그걸 없애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한 걸로 인해서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 처분 취소되라고 소송할 이익 있다. 응? 네, 그런 사건이죠. 응?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어. 그지? 여기서 좀 더 상세히 해놨다. 3번에 뭐 했어? 파면 처분 받고 취소 소송, 행정소송 중에 공무원 신분 상실됐다 하더라도. 그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 아까 한 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파면 처분을 받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한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는 중에 이 사람 정년에 도달됐어. 60세. 일반 공무원들 60세가 정년이지. 정년에 도달이 나이가 됐어.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어떻게 돼? 파면 처분 위법이다. 이기더라도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나이가 정년에 도달됐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원상 회복은 안 돼. 그렇지만 여기서 취소받으면 어떻게 돼? 파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고 적어도 이때부터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파면 처분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것이고 월급 받았을 것이고, 그지? 그럼 못 받은 월급 거기다가 파면되면 퇴직금도 반밖에 못 받는데 파면 처분이 위법이었다. 없던 일 되면 다 그 퇴직금 전액을 다 받게 되고 그런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면 파면 처분 취소되면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남아 있다고.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그지? 그런 사건이야. 그래서 다 이 4번에 들은 얘는 다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승소 판결 받아내면 예를 들면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응? 월급이나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다 이게 4번, 5번, 6번까지 그렇습니다. 6번까지 다 뭐하고 관련된 거야?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있다. 응? 인정된 사례. 그 다음에 7번은 7번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보는데 7번도 현역병 입영 처분받고 소송했지. 응?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진 입대했어요? 자진 입대가 아닙니다. 소송 도중에 자진 입대한 게 아니고, 자, 읽어보자.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입영 대상자가 실제로 군대에 입영을 했어요. 입영한 후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 인정된다 이겁니다. 응?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봐. 현역병 입영처분 나왔지? 취소해달라고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한다? 소송해도 효력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우리가 집행부정지원칙이라고 행정심판에서 배웠지? 소송도 똑같아요.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다 그래서 그게 효력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소송 냈다 그래서. 그리고 언제까지 입영해라 그러면 효력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 날짜까지 입영을 해야 됩니다. 입영을 안 하려면 안 하고 소송으로 싸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현역병 입영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그걸 신청해서 받아놔야 돼. 그래야 입대를 안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법원이 안 받아들여주면 신청을 안 했다든지 법원이 입영 결정을 안 내려주면 그 효력 정지 결정을 안 내려주면 입영을 해야 됩니다. 입영을 한 상태에서 재판은 재판 진행이고 실제로 입대를 해야지. 응? 입대를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응? 만약에 입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헌병도 끌려가. 병역 기피자로 재판받아서 감옥 가게 됩니다. 응? 그러니 입영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고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정부청장님 현역병 입영 처분 받고 현실적으로 입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입영 처분의 목적은 달성됐다. 이제 싸울 수 없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입영을 하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잖아. 정부청장이 입영을 안 하면 끌려가는데 잡혀가는데 그럼 입영을 하면 입영을 했으니까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 그러고, 응? 그럼 입영을 안 하고 싸우려면 도망 다니면서 안 잡히고 싸우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입영은 비자발적으로 입영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응? 입영 처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입영을 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판결 계속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 생활 하다가 어떻게 돼? 입영 처분 위법이었다. 취소 판결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군대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응? 그죠? 그리고 위법한 입영 처분 받아갖고 입영을 해서 군 생활한 거 이 피해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 거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고 입영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 군대에서 군 복무기간 다 마치고 제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어졌지. 이미 군 복무기간 다 마치고 제대했다면 입영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어. 다만 이제 위법한 입영 처분 때문에 군 복무를 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는 것밖에 안 남지, 그지? 여기 내가 살을 더 붙이자면, 자 어쨌든 7번 중요. 이거는 자진 입대가 아니다. 응? 어쩔 수 없이 입영을 하고 난 뒤에도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근데 아까 거 기억나는 거 뒤에 내가 또 써놨지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고 소송으로 다투던 중에 지가 자진해서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해버린 경우는 소유이익 없다 그랬지, 그지? 자진 입대. 자,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뒤로 가면 또 재밌는 사건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야 10번 판례를 보면,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렇게 한번 다 묶어봐. 10번, 11번, 12번을 묶어본다. 그러면 야 10번에 보니까 야 그 무슨 공공사업 완료했대. 공익사업 다 완료가 됐더라도 뭐예요? 무슨 뭐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 그랬죠? 응? 또 11번도 뭐야? 공장 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이 다 철거가 다 끝났어도 뭐야? 그 공장 등록 취소시킨 조치 위법이다. 다시 취소해라.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대. 응? 왜 남아있는지 내가 거기다 이유 다 썼어요. 응? 그 다음에 12번도 뭐 나서 뭐 공사가 다 완료됐대. 근데 우리 아까 뭐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아까
옆 건물하고 띄어야 되는 이격거리를 안 띄었는데도 위법한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10번, 11번, 12번 다 공사 같은 게 다 완료되고 한 뒤라도 이걸 취소받으면 뭔가 다른 거로 다른 구제받을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다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구제될 이익. 취소를 받게 되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받게 되면 그 위법임을 인정받았다는 걸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10, 11, 12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해이익이 부정된 사례로 가자. 응? 그러면 소해이익이 부정된 사례. 응? 자, 다 쉬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것 중에 2번 판례의 둘째 줄 읽어봐. 이거는 대집행에서 공부했다. 응? 2번 판례의 둘째 줄 보면 대집행 계고 처분이 있었고 계고 처분 이후에 뭐까지 이루어져요? 실행까지 완료됐대. 그럼 뭐야? 강제철거가 끝났다는 얘기잖아. 강제철거 끝난 다음에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장 보낸 거 위법이다 해가지고 계고 처분 취소하라고 소송하는 건 소이익이 없지. 그렇지? 이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어디서 배웠었어? 4번은 1권 끝부분에 1권 끝쪽에 가면 이게 뭐였지? 부분허가 뭐 이거 공부할 때 있잖아. 사전 승인. 응? 그래서 거기 원자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나중에 이제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돼요. 근데 원자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최종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까지 있게 되면 그게 흡수돼서 소멸해 버린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까지 나온 뒤에는 부지사전 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원자로 건설 처분을 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지 그 사전 절차에 불과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는 없다 그랬어. 이것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시험과 관련되게 몇 개 있습니다. 자 6번 판례 보면 뭐 나왔죠? 응? 자 사법고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대. 응? 그럼 이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진행 중이야. 소송이 진행 중에 벌써 다음 연도 시험 시기가 다 왔나 봐. 이 수험생이 다음 연도 시험에 합격을 했대. 이미 합격을 해버리면 앞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받는다는 건 무의미해졌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앞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소외이익이 없다. 뭐만 남아? 애초에 불합격 처분 때문에 자기 수험생활이 1년 더 길어졌잖아. 응? 그거에 대해서는 위법한 불합격 처분으로 손해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일이고, 응? 그죠? 그래서 이미 끝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마찬가지로 시험 다 그래. 이미 시험 불합격 처분 받고 그 다음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앞선 불합격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사라졌다. 다 거기 들어있는 거에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응?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가보면 8번 판례 보자. 8번 판례 보면 어떤 논리로 풀어야 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있고 난 후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있어. 응? 그런데 다시 직위해제 처분이 또 나왔대. 둘째 줄에 첫째 줄에 보면 새로운 사유로 다시 한번 직위해제 처분이 또 내려졌대. 그러면 이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앞서 했던 직위해제 처분은 없애버린 거래. 그러면 상대방이 앞선 직위해제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그 앞선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할지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청 스스로가 앞선 직위해제 처분을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직위해처분으로 바꿔놨으니까 앞선 직위해처분은 그에 의해서 이미 소멸돼 버린 거니까 그걸 소송으로 재판할 실익이 없다는 거지. 응? 이해됐어요? 앞선 건 소멸돼 버렸어.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에 의해서. 그래서 앞선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싸우려면 뭘 갖고 싸워야 돼?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이 8번 판례가 그런 예고. 그 다음에 9번. 9번은 아까 자진 입대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은 아까 얘기했었고, 자 11번이 또 재밌는 판례다. 자 11번은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응? 병장으로 진급을 시키지 않고 그냥 상병으로 제대를 시켰어요. 응?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제대할 때는 좋았어. 빨리 이제 제대하는 것만 생각해서. 근데 사회 나와보니까 자기는 짝대기 3개, 상병으로 제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상병이에요. 상병. 모자에 짝대기 3개만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다 병장 달고 오거든. 똑같이 군대 생활했는데 자기만 왜 상병으로 제대를 시켰냐 이거지. 병장으로 진급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자기를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부작위, 위법이다. 이런 소송했나 봐. 응? 근데 이 논리가 이래요. 자, 지금 구성을 보면, 자, 이 사람 A가 이제 상병이야. 상병. 짝대기 3개 상병인데 병장 진급을 안 시키고 진급이 안 된 채 제대. 응? 제대시켰어. 그러고 난 뒤에 뒤늦게 자기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거, 이거 병장 진급시키지 않은 11번 예비역 편입은 이제 제대시켰고, 진급시키지 않은 부작위, 응? 진급시키지 않은, 진급시키는 조치를 안 한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 소송.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 뭐라고 판결할까? 야,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거 위법이다 라고 확인 판결 내려준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거 제대시킨 거 위법이었다.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되는 거야? 지금 제대에서 민간인 신분이 돼 있는데 이거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고 제대시킨 거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원래 옛날 상병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소송했는데 하나도 이익되는 건 없어요. 그치? 원래 군인 신분으로 다시 되돌아가. 승소해도. 그리고 원래 상병 신분으로 되돌아가도 또 병장 진급을 시켜줘야 될 필수적 의무는 없어요. 또 그건 뭐 사단장이 됐든 하여튼 군 규정상 재량이야. 재량. 병장 진급을 시킬 것인가 하니까는 또 재량이란 말이야. 반드시 병장 진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써놨나? 그죠? 그 이유는 아니야, 안 써놨구나. 하여튼 왜 나를 상병으로 진급 제대시켰느냐? 응? 병장으로 진급시키지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병으로 제대시켰느냐 하면서 뒤늦게 그 소송을 냈지만 어차피 소송에서 이겨봐야 군인인 상병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그 판결에 의해서 바로 병장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응? 오히려 판결에 의해서 더 불이익한 입장이 놓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소송할 이익이 없다. 12번, 11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12번. 이 8번하고 같은 논리예요. 위에서 공부했던. 응? 자, 처분이 몇 개 있어? 12번을 보니까 당초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 신청받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화조 처리업 허가 내달라 했는데 거부당했잖아. 거부한 거 취소해라고 소송하는 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응? 원래 그 허가 신청 반려했던 걸 행정청이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반려하는 내용의 처분을 다시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둘째 줄에 하면
상대방이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의 반려처분은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취소해서 없애버렸잖아. 응? 원래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거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취소시켜서 없애버렸어. 응? 그리고 그걸 없어진 걸 갖고 뭘 소송을 계속해. 그죠? 상대방이 싸워야 될 건 새로운 이유로 한 재반려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지. 그죠? 그걸 싸워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8번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 거야. 응? 8번, 12번.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15번. 소음, 진동, 배출시설. 소음, 배출시설에 대해서 설치허가 취소시켰대, 행정청이. 설치허가 내줬다가 취소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떤 경위로든 철거되어서 시설이 철거돼서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래. 응? 그러면 이 설치허가 취소한 게 잘못이다 하고 취소 판결 내려준들 원상복구될 수는 없잖아. 시설물이 철거돼서 다시 가동될 수 없는 상태래잖아. 원상복구가 될 수 없으니까 소송을 계속할 이익은 없다. 응? 만약에 이 재판을 계속해서 승소 판결 내려주면 무슨 판결을 하는 거야? 설치허가 취소시킨 조치 없던 일로 한다. 그거 아니야? 그럼 취소시킨 조치 없던 일로 한다 그런다고 이미 다 파괴된 그 배출시설이 그 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취소시킨 행위만 서류상 없었던 일로 되는 것 뿐이지. 그 시설물은 자체가 시설물이 없어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 판결로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그래서 소외이익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봐. 20번. 응? 20번은 입주자나,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처분은 행정청이 이제 아파트 다 짓고 사용검사 처분이 뭐냐면 준공검사 이거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했나 행정청이 검사하고 허가받은 대로 건축했다 하고 이제 사용해도 된다 확인해주는 조치야. 이 사용검사 처분이 내려져야 이제 입주도 하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뭐냐면 이제 새로 아파트를 사갖고 분양받아서 주민들이 입주했어. 입주를 했는데 보니까 막 천장에 물이 줄줄 새고, 벽에서도 막 벽이 갈라져 있고 물이 새. 그런데도 아니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행정청이 준공검사를 내줬어? 사용검사를 내줬어? 하고 행정청에다 사용검사 허가 내준 거 취소해라고 소송을 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재판에서 법원이 맞다. 이거 사용검사 내준 건 잘못이다. 사용검사 내준 거 취소한다. 판결 내려줘봐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아파트 사용 못한다. 사용검사 없었던 허가 내준 적이 없는 거가 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주민, 이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건 뭔데? 이거 잘못 지어진 아파트 아니야. 이거 제대로 하자를 보수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왜 행정청이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왜 사용검사 허가를 내줬냐? 취소해라. 그럼 법원이 그래 사용검사가 내준 거 취소한다. 그럼 사용검사 허가 내준 건 없었던 일이 되지만 그렇게 지어진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 거야. 아파트는. 그럼 주민은 뭐야?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용검사도 나오지 않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법적으로는 다 나가야 돼요. 사용검사가 없는 허가가 없는 건물에 입주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그거도 오히려 더 불리한 거야. 그리고 입주민이 원하는 건 뭔데? 이거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 이거 빨리 보수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이걸 받는 건데 이거는 아파트 건설회사한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될 일이지 행정청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은 단지 사용검사 허가만 내준 건데 소송에서 이긴들 사용검사 허가만 없었던 일이 될 뿐이지 아파트 입주자가 원하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사용검사 허가가 되기 전의
건물만, 하자 있는 아파트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뿐인 거지. 응? 아무것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죠? 이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재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사용검사 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할 게 아니고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이렇게 엉터리로 지어가지고 고통을 준다 해가지고 원래 계약하고 다르지 않냐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든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든가 해서 그렇게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구제를 받을 일이지 하는 문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외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소외이익 중에서 인정된 사례 중에서 또 내가 언급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749쪽 그 4번 판례 나오지? 4번 판례 두 번째 줄 끝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 자, 이 경우 말로 풀어보면 되고요. 어떤 지방의회 의원이 인천시 의원이 있는데 인천시 의원이 어떤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 무슨 뭐 성추행 뭐 이런 게 이 돼가지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인정 못함 이래갖고 인천시 의회에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갖고 의원직 박탈 제명시켜 버렸어. 그런데 이 제명을 당한 의원 억울하다? 그러면 인천시 의회를 상대로 자기 제명시킨 조치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 근데 소송하는 도중에 뭐가 됐대? 임기 4년 만료됐대. 그랬더라도 이거 소송 계속할 이익이 있대. 왜? 자,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의원 신분을 다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안 돼. 하지만 자, 이것도 아까 정년하고 똑같아. 공무원 정년 논리. 지금 이게 제명 조치가 이때 제명 처분이 의원직 제명시키는 게 이때 있었지? 소송했지? 재판 진행 중에 판결 나오기 전에 뭐가 됐대? 임기 만료가 됐대. 의원직 임기 만료. 그러면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의원직은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임기 만료됐기 때문에. 그러나 제명시킨 게 위법이다 하고 여기서 만약에 제명시킨 거 없던 일로 취소한다고 판결 내리면 어떻게 돼? 제명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고 이 의원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업무 수행했겠지? 그러면 지방 의원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의원은 월정수당이란 말 쓰는데 월 몇백씩 줘요. 인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월 한 5, 600씩 줄 거야. 지네들이 정하니까. 국회의원들 월급이라고 표현하면 국회의원들 뭐라 그러더라? 세비라 그러나? 네. 지네들 월급 지네가 정해요. 지방의회 의원들 월급 지네가 정해 말하자면. 월정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월정수당을 못 받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만료될 때까지 이때 못 받은 월정수당을 소송에서 이긴 받을 수 있거든. 의원 신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승소 판결을 받으면 구제될 수 있는 어떤 부수적 이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 이런 사례로 그 지방의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당사자로 누가 있어? 또 하나가 피고가 있지? 자, 753. 피고 부분도 잘해야 됩니다. 다 기본 원칙. 피고는 누가 되는 거래? 자, 항고소송에 있어서 두 번째 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해놨다. 원래는 행정청은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소송의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같은 항고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를 피고로 한다?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고 간단히 그렇게 공부합니다. 처분한 행정청, 첫째 줄 처분청을 피고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처분청이란 누구래? 어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하면서 셋째 줄 끝에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기관, 예를 들면 내부기관에 예를 들어 국장, 무슨 과장 있지? 여러분들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무슨 공문서 받아본 적, 그 이름으로 된 공문서 받아본 적 없을 겁니다. 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름으로 된 문서 받습니다. 이게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국민에게 자기가 결정했다고 이름 써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이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 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내부 기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 봐. 자, 인천시의 업무가 있는데 밑에 국장 과장들이 있잖아. 근데 실질적인 그 결정은 국장 과장이 다 검토해서 다 실질적으로 결정 다 내놨어. 근데 최종 결재는 시장한테 올라가지. 시장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국민한테 문서가. 응? 그럼 누구를 픽으로 해야 돼? 실질적인 결정은 국장이 했더라도 국장을 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종 이제 결재권자의 최종 의사 표시한 인천시장을 픽으로 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에게 자기가 결정했다고 외부에 표시할 수 없는 그 내부 기관은 실질적으로 그 행정의사가 그 내부 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 일이 있더라도 그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고는 국민한테 대외적으로 표시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에는 보통 뭐 장관, 그 다음에 뭐 시장, 도지사 다 1인이에요. 1인. 단독 행정청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우리가 또 앞서 배웠던 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뭔가 결정하고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위원회 조직을 뭐라 그래? 합의제행정청. 그러면 합의제행정청,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합의제행정청이 키워드. 예를 들자면 거기 나왔죠?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름으로 나갈까요? 위원회 이름으로 나갈까요? 위원회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어쨌든 합의제행정청이 처분한 경우는 둘째 줄, 합의제행정청의 대표, 달리 말하면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된다고?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 돼. 합의제행정청이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냐? 원칙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다. 단 다른 법률에 따로 별도의 다르게 하라고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그게 세 번째 줄. 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 누구를 피고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이란 데서 위원장을 피고로 하래. 이건 원칙과 다르게 규정한 거지? 원칙은 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하는 거지 위원장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래요. 그래서 잘 나와 2번. 원칙은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다. 근데 예외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한 거는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따로 규정이 있다. 예외. 응?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원칙에 대한 판례가 하나 나오지. 자, 다음 페이지 판례 보면 어디가 있대? 저작권 무슨 심의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 나오지. 저작권 심의위원회인가? 뭐 나왔어?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뭘 했다 그러지? 그럼 누구를 피고로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위원회. 근데 상대방이 소송할 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서 소송제기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한 거지. 응? 그래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만 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거기 보면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제명시키는 결정한다든지 또는 뭐야 의장 불신임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피고가 되는 거야?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지방의회에서 한 거예요. 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래가지고 지방의회 이름으로 하는 거야. 피고는 누구야? 지방의회. 여기서 하나 자르고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처분적 조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머릿속에 어떤 사례가 떠올라야 되죠?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조례라는 법이 공무원들의 집행행위 없이도 조례라는 그 정해진 것 자체에 의해서 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응? 집행행위가 똑같은 효과를 미치는 경우 그건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 그러면 조례라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놨어도 성질은 처분과 같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조례가 위법하게 만들어졌다.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려고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냐? 조례는 지방의회가 통과를 시키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 공포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이제 공포해서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를 피고로 할 게 아니고 최종 주민들에게 이런 조례 제정했다고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대요. 응? 단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 공포를 합니다.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앞서 공부했던 두밀분교 폐교 조례라고 공부했잖아. 두밀분교라고. 응? 저 경기도 가평군 상세급 두밀리에 있는 분교 폐교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제정했는데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소송하려면 경기도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지. 그 학교 폐교시키는 거 교육에 관한 조례니까 교육감을 피고로 소송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첫째 줄은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교육감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 응? 다 중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권한이 위임됐대. 위임되면 여러분 위임은 권한 자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수임청. 그래서 자, 4번에 권한 위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림으로 권한 위임. 자, 위임은 이게 상급기관에 관한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면 A가 자기 권한의 일부를 B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 권한이 되게 하는 거야? B의 권한이 되게 하는 거죠. A가 자기에게 있던 권한을 뚝 떼가지고 B 너의 권한으로 가져가. B의 권한을 넘기는 거야. 이때 이 넘겨주는 기관을 위임청 이렇게 부르고 넘겨받는 관청은 숫자를 써서 수임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권한이 됐다고? 수임청의 권한이 된 거지. 응?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만큼의 권한은 이리 내려온 거야. 이리 내려와서 B의 권한이 된 겁니다. 응? 그럼 이거를 업무 처리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갈까요? 이거 업무 처리하고 여기 누구 이름으로 내보낼까요? 위임청 이름으로 나갈까? 수임청 이름으로 나갈까? 응? 수임청이 자기 권한이 됐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하는 거예요. 수임청 이름으로 나가요. 따라서 피고는 누구야? 지 권한을 자기가 권한 행사했다고 표시한 수임청이 이게 소송이 제기된다면 수임청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비교할 게 권한 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한을 대리시킨다. 권한을 대리한다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A의 권한인데 A가 자기 권한의 일부를 B한테 대리하라고 이만큼의 권한을 이거 대리하라고 시켜요. 근데 대리하라고 시키는데 대리는 A가 자기가 갖고 있던 권한을 B한테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네 권한으로 해라 하고 너 가져가고 넘기는 건 아니야. 넘겨주는 건 아니고 다만 이거를 실제 행사를 네가 해라. 응? 그래서 이거를 권한을 이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해라 하는 것뿐이에요. 응? 내 권한인데 네가 업무를 처리 좀 해라. 그러면 자, 이 업무를 B가 처리한단 말이야. 그죠? 이때 부르는 말은 얘는 이제 대신하는 기관이야. 업무 처리를 대신하는 기관, 대리기관. 얘가 대리기관이 이 업무 처리를 대신하면 마치 누가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 A가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B가 대신한 것뿐이고 그 효과는 A가 직접 한 거와 똑같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얘를
그 대리한 행위의 효과를 받는다 그래서 피대리 기관이라고 그래요. 피대리 관청, 피대리 기관. 응? 자, 그러면 대리는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면 이 업무를 대리기관이 행사할 거 아니야, 대신. 그러면 업무 처리 쭉 하고 여기 누구 이름 달고 나갈까? 문서에. 여러분, 국민한테 나갈 때 문서 어떻게 내보낼까?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자, 원래 누구의 권한이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여기다 뭐라고 쓰면 A의 권한이다 써야 돼요. B가 업무 처리하면서 A의 권한인데 대리했다. 누가? B 내가 대리했다. 이러고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뭘 밝히면 A의 권한이란 걸 밝히고 내가 대신하라고 시킴을 받아서 대신 행사했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치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 이 조치 위법이다. 소송하려고 그래. 그럼 누굴 상대로 해야 될까? B를 상대로 해야 될까? A를 피고로 해야 될까? 원래 법적 권한자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권한자는 여기는 권한이 이전돼서 이 조치에 대한 원래 법적 권한자가 B니까 B 이름으로 나온 거고 B를 상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법적 권한자가 A죠. 따라서 A가 피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4번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봐봐. 6번에 뭐라고 썼어? 권한 대리 경우는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피대리 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피대리 기관. 응? 그런데 이제 여기다 하나 공부할 건 이것도 잘못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B가 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버려? B가 쭉 업무 처리하고 이거 밝히고 해야 돼. A의 권한이라는 걸 여기다 밝히고 권한을 대리한다는 걸 밝히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밝혔어. 그냥 뭐라고만 했어. 지 이름만 달고 했다? 여기다가 B 내가 했다. 지 이름만 달고 한 거야. 그죠?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 조치 권한이 A의 권한인지 B의 권한인지 쉽게 알 수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지가 했다 그러면 얘를 피고로 하래. 처분 명의자라 그래. 처분 문서에 지 이름 쓰고 하나 있지? 걔를 피고로 하래. 그래서 이때는 B를 피고로 하래. 그래서 거기 뭐 써놨지? 동그라미 6번. 첫째 그때 대리기관이 누구의 권한을 대리한다. 이걸 안 밝히고 대리기관 지 이름만 써서 내보낸 경우 있지? 이때는 그 처분하는 문서에 지가 했다고 쓴 대리기관을 피고로 하래. 처분 명의자. 응? 그 두 가지야. 동그라미 6번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 피대리기관 누구의 권한을 내가 했다. 이렇게 B가 밝히고 한 경우는 원래 A를 피고로 하고 이걸 제대로 안 밝히고 그냥 대리기관 지 이름만 쓰고 하면 대리기관을 피고로 해라. 응? 그래서 두 개. 이 논리는 오른쪽에 가면 동그라미 7번하고 똑같아요. 응? 동그라미 7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뭐가 나면 권한 내부임이라고 나왔지? 자, 요건 좀 내부임을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부임은 대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흡사한데. 자, 이것도 A, 그다음에 B 이렇게 있으면 A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B한테 야, 네가 좀 처리해 하고 권한 행사하라고 시킵니다. 시키고 권한 자체를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이전해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대리는 어떤 거냐? 야, A가 내가 너한테 권한 행사 대신하라고 시켰다는 걸 떳떳이 밝히고 해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응? 그래서 여기 밝히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거는 밝히지 말라는 거야. 지네 조직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응? A하고 B 사이만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권한을 일부를 너한테 대신 행사시켰다는 걸 우리끼리만 알고 네가 대신 처리해. 그리고 이 문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래? 그러면 이 업무 처리해서 문서 나가면 여기 누구 이름 달고 내보내야 될까? 응? A. 얘를 또 여기서 보면 얘도 뭐 별말이 부를 말이 없으니까 위임청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원행정청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 이렇게 부르고 얘는 수임기관이야. 수임기관. 응? 자, 그러면 이거 나갈 때 원행정청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A 이름만 달고 B는 하나도 표시가 없어요. 그 마치 받아본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원래 A의 권한이고 A가 직접 행사했구나. 이렇게 보여지게끔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송하려면 당연히 피고는 A죠. 응? A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권한 행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아까 대리 잘못하는 경우처럼. 얘가 수임기관이 수임기관 B가 실제 일처리를 지가 다 하지만 내보낼 때는 A의 이름으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 B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지 이름만 달고 내보낸 거야. 일처리하고. 마치 지 권한인 거지. 응? 그러면 이것도 국민 입장에서 실제 누구의 권한인지 국민이 찾아가지고 뭐 한다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지가 했다고 하는 자, 얘를 피고로 하래. 이때는 B를 피고로 하래. 응? 그래서 내부위임 보면 위임기관 명의로 처분하기,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응? 이때는 그 위임기관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위임기관을 피고로 하고, 두 번째 줄 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응? 자기 이름으로 잘못 행사한 경우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지가 했다고 하는 명의자인 내부위임 받은 기관을 피고로 해라. 그러니까 대리하고 논리가 비슷하죠. 응? 네, 그렇게 파악을 하면 돼. 이게 중요. 자, 그래서 자, 왼쪽에 그 페이지 판례가 나오지. 이 754페이지 중간에 판례 중에 2번 판례 보면 성업공사가 나와. 그죠? 성업공사 현재 이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야. 응? 성업공사가 공매 처분을 했어. 그죠? 그런데 이 공매 처분 권한은 원래 누구의 권한인데? 세무서장의 권한이야. 근데 세무서장이 공매 처분한 권한을 성업공사에게 위임을 한 거야. 응? 그럼 처분 권한이 성업공사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배우시게 하면 세무서장이 위임관청, 응? 그리고 성업공사는 수임관청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공매 처분하는 문서는 뭐로 나갔겠어? 성업공사 이름으로 나갔지. 그지? 그러면 이 공매 처분이 위법이라고 싸운다, 소송? 피고는 누구야? 수임청인 성업공사가 피고가 되는 거지 세무서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대리는 뭐 다 얘기했고 내부임도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그 755쪽에 동그라미 8번. 자, 제목 법 이름 나왔지? 자,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그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됐대. 이거 행정심판할 때도 썼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었는데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시장의 권한으로,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받을 때는 구청장한테 받았더라도 처분을 소송할 때는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 권한을 넘겨받은 인천시장을 피고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8번의 키워드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행정청이 아니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뭐예요?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처분청이 없어졌어. 줄여 말하면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처분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지? 그럼 실제로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어졌어. 응? 근데 나는 예전에 폐지되기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어. 불이익 처분 받은 상태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아예 폐지되고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누굴 피고로 해 소송해야 돼? 나는 바뀌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데 없어졌어. 수긍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피고로 하래? 법이 정해놨어. 그런 때를 대비해서 누구를 피고로 하래? 응? 둘째 줄. 나한테 행한 여성가족부에 행한 나한테 행한 처분이 뭐 여성가족부 이 소관 사무에 관한 처분이었겠지? 근데 그 처분이 이제 다른 부처에게로 이렇게 다 배분이 됐겠지? 그러면 그 나한테 행한 처분에 관한 사무가 국가 사무였다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응? 만약에 그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등 이렇게 해. 국가 아니면 공공단체라 했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하려고 하니까 폐지되고 없어졌다. 국가를 피고로 소송하래. 응? 그죠? 그래서 이것도 꽤 중요해요. 틀리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처분이 행해지고 난 뒤에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어지면, 응? 그 사무가 국가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고, 응?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자, 여기는 여러분 보자. 대통령이 행한 처분은 소송한다. 시송의 피고는 누굴까? 응? 대통령이 나한테 행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대원칙이 뭐야? 처분한 행정청. 대통령이 처분하는 행정청 아니야. 대통령이 피고지. 응? 대통령. 응? 대통령에 대한 처분에서 행정심판은 청구 못하지.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해.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거야. 응? 그런데 대통령이 한 처분인데 첫째 줄 뭐야? 공무원 징계 처분한 거야. 대통령이 공무원 징계 처분했어. 그럼 대통령을 피고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굴 피고로 해?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 장관을 피고로 하래. 응?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저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3급 국장인데 무슨 국장인데 대통령이 파면 처분했어. 응? 파면 처분을 받은 국장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해라 소송하려고 한다. 대통령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국장이 소속한 부처가 뭐야? 뭐 국방부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하고 법무부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고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래. 그 공무원이 속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응? 자, 그래서 정리하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처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처분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그럼 누굴 피고로 한다? 대통령이 징계 처분한 거 소속 장관이 피고입니다. 근데 이거 틀리게 만들면 소속 장관 자리에 몽땅 다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된다 그래. 그럼 틀려요. 여성가족부 공무원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거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면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거지. 응? 검사 징계 처분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다 최종 승인하는 거예요. 응? 특히 파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응? 네. 이 신분 박탈한. 그러면 검사를 대통령이 징계했다. 그러면 징계받은 검사가 소송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그렇죠? 응? 그래서 소속 장관인데 무조건 몽땅 다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라고만 써놓으면 틀리는 거야. 물론 앞에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럼 맞지.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니까. 근데 모든 공무원들을 다 법무부 장관 피고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소속 장관이라고 해야 옳다는 거지. 자, 그렇게 공부하고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또 나왔죠? 이 논리 똑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1번인가?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처분한 거. 누구를 피고로 하래? 법원 행정처장을 피고로 하래.
또 국회의장이 처분한 거, 응?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해라. 둘째 줄에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해라. 아, 쉬운 얘기라면 이분들 다 바쁘시대요. 응?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응? 대법원장 다 바쁘신 분들이라 한 건 한 건 소송의 피고가 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밑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사무총장, 응? 행정처장이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12번 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처분을 상대방 국민에게 통지한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원래 인천시장이 뭔가 영업정지 내리는 거야. 영업정지 시키는 거는 인천시장이야. 처분청은 인천시장. 근데 중간에서 그 통보를 받아서 구청장 이름으로 구청장이 보내줬어. 상대방 주소로 구청장 이름으로 통보를 했어.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이거지, 피고가. 통지한 자는 구청장이고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자는 시장이라면 시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12번 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를 때는 통지한 자를 피고로 하지 말고 처분청을 피고로 해라. 응? 이게 이제 90년도 인천시장이 한 처분을 구청장이 통보한 사건에서 인천시장을 피고로 했다고 판결했는데 최근에 또 나왔어. 그 밑에 판례 보면 자 거기 보면 누구한테 훈장을 수여하고 훈장 줬다가 다시 박탈하고 이거 서운 취소시키는 거 서운 취소 대통령이 권한자야. 대통령이 처분청이야. 근데 서운 취소 결정 대통령이 한 건데 그 유족에게는 누가 통보를 해줬어요? 이렇게 결정 내려졌다고 통보는 누가 해줬대? 국가보훈처장이. 응?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유족이 반발했고 서운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 저 독립운동가라고 무슨 훈장 수여했다가 그런 독립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운을 훈장 줬던 걸 취소합니다. 통보를 받은 거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누구를 그럼 보훈처장 피고로 상대로 소송해야 된대? 아니래. 그건 대통령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해야 된대. 국가보훈처장은 그냥 통보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란 말이야. 응?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유족이 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이거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한 거 잘못 제기했다. 이런 결정이죠. 응? 응. 근데 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뭘 알겠냐면 이게 소송의 피고가 되게 복잡하네. 응? 일단 대원칙은 국민한테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면 된다 해라 이게 대원칙이지만 예외들이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방의회에서 처분하면 의회를 피고로 하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면 교육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해야 되고 권한이 위임되면 또 처분한 행정청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다 다르잖아 이렇게. 응?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려.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지 피고를 제대로 소장에다가 피고 누구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 그거 이 행정 조직도 복잡하고 자주 또 바뀌기도 하는데 이거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 제기했다고 이거 요건 못 갖춰서 재판 거절 그래서 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고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 네, 그래서 피고 경정 제도란 걸 통해요. 경정이 고칠 경우 발을정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피고 경정이란 이렇게 피고를 바꾸는 제도를 말하는데 네. 둘째 줄에 피고 경정은 이렇게 복잡한 행정적이 고려해서 고려할 때 이거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고 이때 동그라미 2번 피고를 고치는 거 피고 경정은 아래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경우에 인정되며 특히 피고 경정 어느 시간상 어느 때까지만 가능하대? 응? 사실심 즉 2심까지만 고당 2심 변론이 종결되기까지만 피고를 고치는 게 가능하고
대법원 올라가서는 못 고친다는 거야. 상고심, 응? 상고심 즉 대법원 올라간 단계에서는 피고를 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러면 피고 경정 어느 때인데? 기억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 제기한 경우. 응? 자, 기억번.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고 측에서 나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 냈어요. 피고를 바꾸고 싶어요. 원고가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억만 요구하는 게 신청이 있어야 돼요. 자, 기억의 특성. 원고가 피고를 애시당초 잘못 지정해서 소송한 경우 피고를 바꿔주는데 이 경우는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원고가 바꾸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니은하고 디귿은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바꿔줍니다. 응? 그래서 니은을 보면 뭐야? 아까 한 거. 처분을 한 이후에 처분 권한이 법밖에 없고 다른 행정기관으로 승계된 경우, 그지? 또 뭐야? 처분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이때는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신청 없어도 직권으로 피고를 바꿔줄 수 있잖아. 그리고 디귿은 소송 종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종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행정소송 종류 중에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소송이라고 있었잖아. 예? 참고로 보면 항고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원칙이. 처분청이 피고예요. 응? 그런데 당사자소송은 국가나 지자체 같은 자가 피고가 됩니다. 응?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 어떻게 돼?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가 당사자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바꿀래요. 그러면 피고도 바꿔야 돼요. 처분청이 국가기관이면 국가를 피고로 해서 바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행정청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거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로 바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소송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뭐야? 이때도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데 이거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새로이 피고자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자, 기억도 신청이 있어야 되고 니은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자, 밑에 3번. 법원이 피고를 바꿔주는 결정을 했어. 응? 피고 변경해주는 결정을 하면 둘째 줄. 새로운 피고에 대해 소송은 언제부터 제기된 거로 봐요?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이 피고가 된 자에 대해 소송 제기는 처음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변경된 피고,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그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둘째 줄.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처음에 소를 제기한다. 이거를 틀리게 만들면 거기를 뭐로 바꿀까? 법원이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린 때부터. 그럼 틀려요. 법원이 피고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 언제부터 바뀐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거로 쳐준다고?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응? 근데 법원이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린 때부터, 그러면 한참 뒤부터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게 바꾼단 말이야. 틀리게.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거로 준다. 그죠? 자, 오른쪽의 판례는 뭐냐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응? 그러면 소송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춰서 무조건 법원이 재판 거부하는 각하를 시킬 게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돼? 원고한테 물어보고, 응? 원고가 잘못 알아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피고를 변경하세요 하고 유도를 해서 피고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한 후에 그리고 바꾸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바꾸면 그때는 각하시켜도 되지만 기회를 주지도 않고도 바로 각하한 거는 각하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응?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 조금 하고 마무리죠. 공동소송이라고 있어요. 공동소송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죠? 아까 소송의 구조가 어때? 원고, 피고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한테 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잖아. 그런데 자, 인근 주민 B, C, D, E 여러 명이 A에 대한 공장 건축으로 다 주민들 자기들의 환경상이 침해당했다고 공동의 원고가 돼서 A 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이렇게 소송할 수 있어요. 원고가 여러 명이야. 10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어요. 응? 이런 걸 공동소송이라는 거야.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또는 피고도 여럿일 수가 있어요. 응? 관계된 행정청 여럿 묶어갖고 공동의 피고. 그래서 쌍가로 5번 공동소송은 특별히 외울 건 아니고 이제 공동소송이라 이렇게 여러 명의 청구가 있다든지 여러 명이 원고가 되거나 여러 명이 피고가 되고 이런 소송 이거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소송이 허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송 참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논리는 다 행정심판에서 배웠지? 행정심판에서 뭐 배웠어? 행정심판의 참가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 두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죠? 행정소송법은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와 또 소송 결과 이해가 있는 관계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 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해 놓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판례가 아니라 방가로 1번에 제3자의 소송청가 동그라미 1번 법원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권리이익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 측의 신청에 의해 또는 소송 결과 이해관계는 제3자가 신청을 해온다든지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그 소송 결과 이해관계는 3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참여시켜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제출하는 증거도 보고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응? 예. 그래서 여기에 첫째 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3자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3자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3자는 권리 이익, 그러니까 법적 이익, 이해관계, 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하나 더 하죠. 거기 모은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자,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제3자,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이 말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자, 제3자는 자 밑줄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그러니까 공동소송을 제기하면 여러 명이 공동의 원고가 되는 거죠. 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유사한 그런 준하는 지위를 갖는 참가인을 그래서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그런 참가인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좀 세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두 번째 줄에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에 참가한 자가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이런 소송이 여기 해당되겠지. 지금 이거 보면 자 여기 지금 피고가 누가 되죠? 이 사안에서 시장이 피고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인근 주민들이 주장한 대로 A에게 공장 건축안 해준 건 위법행위로 취소한다 판결 나오잖아. 그러면 판결의 효력은 인근 주민,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A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A는 취소한다고 해서 A가 받았던 건축 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려서 갑자기 불이익이 생긴단 말이야 A한테.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은 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A는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 나온 걸 막기 위해서 A가 법원에 신청하든가 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A는 누구 편에 서겠어?
인근 주민 편에 서겠습니까? 시장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응? A는 뭐라고 주장하겠어? 공장 건축허가 위법이니까 취소하는 거에 동조하겠어? 위법 아니라고 하는 쪽에 동조하겠어? 아니라고 하는 쪽에 동조하겠죠. 시장 편에 서겠지. 그지? 그러면 이 A는 시장,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피참가인이 시장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시장 편에 서서 뭔가 주장도 하고 유리한 증거도 낼 텐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응? 그런데 시장 측의 주장과 다른 주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피참가인의 얘기가 저촉되는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측이 주장하는 거와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꼭 시장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응?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참가인이기 때문에 공동소송이면 소송 당사자와 준하는 지위에서 뭔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익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 응?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3번에서 4번에서는 두 가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인 국민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참가인의 지위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까지 가능하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하고 그 밑에 관계행정청하고 지위가 좀 달라요. 관계행정청도 똑같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법적 이해관계에는 피고인 행정청 말고 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도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허락을 결정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동그라미 3번이야. 뭐야? 소송에 참가가 인정된 행정청은 그냥 단순한 보조 참가인이야. 단순한 보조 참가인. 응? 위에 소송이 그냥 제3자인 국민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참가인이잖아요. 응? 근데 여기는 단순한 참가인이야. 그래서 뭐가 된다?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한쪽 편에 붙어서 그쪽 지지하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지 자기만의 이익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 제3자는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이라도 센 지위야. 하여튼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해관계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위쪽의 얘기였죠. 그래서 자 공부한 것 중에 참가인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편이고 지금 오늘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공부한 게 중요한 거는 저거야. 당사자. 오늘 공부한 거 크게 제목 보면 뭐 있지?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 응? 그 다음에 피고, 응? 그 다음에 원고 부분에서는 원고적격, 원고적격에서 판례, 어떤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할 자격이 있는데 판례에서 어떤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어떤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 판례 많이는 안 했. 내가 왜 많이 안 했냐? 옛날 개인적 공권할 때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안 했어. 응? 그리고 원고와 관련돼서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지? 소의 이익 부분. 응? 그래서 이것도 판례. 이거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고 얘기. 이게 오늘의 공부의 중심이었어. 그지? 소송 당사자 얘기.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를 이제 다음에는 소송의 대상 얘기하는데 여기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처분인데 어떤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 처분이라고 받느냐 안 받느냐 판례 있지? 드립다 그 공부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처분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대상과 관련된 게 논점이 많아요. 판례가 많아. 응?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응?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에 암기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오늘은 문제는 많이 안 풀고 오늘 공부한 이런 그 소송 당사자 얘기하고 소송에 관한 앞부분에 좀 있던 거 하고 해서 최근에 나온 문제를 한 10문제가량만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연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20문제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잠깐